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6부 남원성 함락, 호남 방어선이 붕괴되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8월 13일 무려 5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남원성에 당도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호랑이고 일본군은 양떼에 불과하다 라면서 호언장담을 했던 명예부청병 양원도 예상보다 큰 일본군의 규모에 당황하게 돼요. 더 당황스러운 거는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지원군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조선의 도원수 권율, 도채찰사 이원희, 외부에서 지원을 해줄 줄 알았더니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미 명에서 내부적으로 짜놓은 작전 규범이었거든요. 만약에 남원성이 공격을 당하면은 전주에서 지원을 온다. 근데 전주를 지키고 있던 진우충도 지원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남원성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부총병 양원은 결국 일본군이 당도하기 직전에 휘하의 가정 양승훈으로 하여금, 일종의 사병이죠. 양승훈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물을 들고서 미리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직감을 한 거예요. 이거 이기 힘들겠구나. 지휘관인 양원의 행태가 이러한데 명제국 군사들의 사기 또한 높을 수가 없겠죠.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애초 명제국 병사들 입장에서 이 전쟁은 사실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자기 나라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그렇게 높기가 힘든 싸움인데 거기다가 지금 말리타부까지 끌려와가지고 지원군도 없는 성에 고립돼가지고 일본군에게 몰살당할 그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최고 지휘관인 양원이 저런 행동까지 보이니까 당연히 병사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들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명연합군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남원성의 방비를 강화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지키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상 철옹성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공성전이 시작이 되자 일본군은 남원 읍성을 사면으로 포위를 했으며 만약을 대비해서 전주에서 남원에 이르는 길목까지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전황도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남원 읍성이 있고 그 주변은 이제 대모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자연 해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한 컷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전부 그 대모천 안쪽에 있는 걸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공격하려면 저 대모천을 건너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군의 본진은 저 대모천 바깥에 있는 능선들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일단 저 하천들을 건너서 남원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원 읍성에서 서북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그쪽에 남원 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 안에 있는 노약자들을 남원 산성으로 보내가지고 저곳에서 허장성세를 해서 후원을 하자. 그래서 남원 읍성과 남원 산성이 기각지세를 이루게 되면은 훨씬 유리하게 게임을 풀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때 양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남원 산성은 서북 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군은 동쪽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원 읍성을 먼저 공략하지 않으면은 남원 산성으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남원 산성에 병력을 분산해서 더 받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성이 전부 몰빵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양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뭐가 좀 밑바탕에 깔려있던 거냐면은 이 사람이 완전 바보라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나름 그런 계산은 있었어요. 남원 읍성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은 어차피 주변에 있는 조선군, 전주에 있는 진우충이 구원을 하러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역포위태세를 갖출 수 있다. 그게 더 낫지 뭐하러 그렇게 전력을 분산시키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시 조선 관원들은 대강 이제 사정을 아는 거죠. 이거 외부 지원군이 올지 어떨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와봤자 또 그 지원군이 얼마나 오겠냐.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분산해가지고 병력을 배치해서 서로 호응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남원 읍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포위될 경우에 버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대규모 민간인들을 저렇게 비좁은 읍성 안에 다 빼곡히 배치를 해놓으면은 물자 부족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이 뒤엉켜가지고 이거 작전상의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민간인들을 남한산성으로 보내놓고 팔팔한 전투 병력을 가지고서 남한성을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작전상의 효율성도 있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남한 읍성이 함락됐을 경우에 민간인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다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한 산성은 원체 지대가 험준한 데다가 조선 측에서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력을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면은 적어도 한쪽은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내세웠던 작전이었죠. 하여튼 양원이 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남원성 안에 전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싹 다 포위를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병력 배치도를 간다는 게 보면요. 일본군은 동문 쪽에 하치스가군, 그리고 모리군이 배치되고 서문 쪽에는 고니시군, 와키자카군이, 남문에는 우키다군, 도도군이, 북문은 시마즈군과 가토 요시아키군이 각기 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와키자카, 가토 요시아키, 도도 다카도라 이 사람들 수군 장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와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수군들이 소풍놀이 하듯이 섬진강 따라가지고 와서 호남 공략에 가세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조선 수군이 건재했다면은 일본군이 서진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즉 남해안 일대에 조선 수군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조선 육군이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방어태세를 구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남원선까지 이제 연계가 된다면은 괜찮은 방어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7천량에서 조선이 자랑하는 무적 수군이 공중 분해됨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응해서 조명연합군도 이런 식으로 방어체계를 편성을 합니다. 일단 동문은 명예중군 이신방이 맡고 서문은 명예천총 모승선이 맡고 남문은 명예천총 장표가 맡아요. 그래서 동서남 삼문을 갖다 명군이 맡고 북문은 이제 누가 담당하기로 하냐면은 조선의 전라 병마사 이봉남이 담당을 해서 수비를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청병 양원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각 지역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지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성전이 시작이 되자 일본군은 각종 공성기구를 동원하여 남원성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진주성을 함락시킬 때하고 유사한 방식을 쓰게 되는데 높은 누각을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서 성 안을 굽어보면서 조총사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상당히 유서 깊은 공성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조총사격이 막 이루어지면은 방어군이 이제 총탄 피하려고 몸을 숨기고서 위축이 되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다른 부대가 해자를 메우고 장애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밤이고 낮이고 철포를 쏘면서 함성을 질러댐으로써 수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심리전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처음 며칠간 조명연합군은 그래도 나름 이제 일본군의 공세를 훌륭하게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총병 양원이 좀 오판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완전 천치는 아니라 가지고 나름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원성 전투 초반에는 부청병 양원이 적재적소에 병력을 배치를 하고 나름 괜찮게 지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은 일단 군악 신호에 맞춰가지고 일제 사격을 가해가지고 최대한 물자와 탄환을 절약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쏘지 말고 적군이 일정 범위 이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에 맞춰서 일제 사격을 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원성에는 진천레와 같은 강력한 화포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조선군도 조총부대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임진년엔 당연히 조선군한테 있어서 조총은 정말 신기한 무기였어요. 근데 정유년쯤으로 가면은 조선군 내에서도 조총부대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원성의 화력 증강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공세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군의 공성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13일 밤에 일본군은 대규모 야습을 가해옵니다. 자, 그런데 양원이 또 이거를 간파를 해요. 저것들 왠지 야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실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 참호 밖에다가 마름새를 설치를 해가지고 야습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이 야습을 가해오다가 보니까 마름새가 잔뜩 깔려있는 거예요. 이거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느라 공습이 지체되자 양원이 그 틈을 노려서 성 밖으로 치고 나가서 일본군의 야습 부대를 격퇴를 한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물러나자 양원은 남원성으로 연결되는 그 대모천이나 하천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돌다리들이 있었는데 그 다리들을 전부 철거를 시켜버립니다. 어차피 지원군도 안 올 것 같은데 차라리 저놈들이 들어오는 거다 힘들게 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군의 공성작전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양원이 몰래 문을 나가 외성 안에 서서 장사를 뽑아 적을 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능한 포수, 부장, 김익룡, 겸사복, 양득과 별패진, 정금 등이 일시에 총을 쏘니 세 놈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남은 놈들이 시체를 운반해 물러갔다. 자, 이걸 보면은 조선군 내에서도 포수들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나름 괜찮은 실력을 가진 포수들이 슬슬 양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료 보면요. 성중에서 잇따라 진천례를 발사하여 적병의 사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자 적은 도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공성전이 번번이 막혔던 게 남원성에는 상당히 강력한 활용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화포들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공성이 실패로 돌아가자 야습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른 쇠를 참호 밖에다 많이 받고 못판을 만들어 몰래 다리에 묻었다. 그래서 이제 양원이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하죠. 이날 밤에 양원이 친히 문 밖에 있으면서 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밤 이경이 되어 잠시 발자국 소리가 있으므로 고개를 쳐들고 이들을 기다리니 과연 새 적병이 벌써 못판을 제거하고 다리를 건너오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사전 작업하려고 일본군이 병사 몇 명을 투입시켜가지고 마른 새 같은 거 제거하게끔 한 거예요. 명나라 군사 수명이 창을 두고 출전하여 그들을 베었다. 양원이 즉각 4개 문의 다리를 철거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야습을 격퇴한 다음에 아싸리 그냥 다리들을 다 철거시켜서 공성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처럼 남원성 공성전 초기에 조명연합군은 부청병 양원의 적절한 지휘하에 나름 선전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남원성 수비대는 외부와 그 어떠한 연락도 하기 힘들었고 지금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군대가 그래요. 가장 패배하기 쉬운 군대가 첫째, 배고픈 군대. 두 번째가 외로운 군대예요. 고립된 지역에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군대는 무너지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특히 14일에 벌어진 일본군의 파상 공세에 많은 수비 병력이 목숨을 잃었고 또 이때 당시 일본군의 유인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당시 양원이 이제 히트앤런 작전을 좀 몇 번 썼거든요. 일본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치고 나와서 급습을 하고 일본군이 반격할 것 같으면 다시 성 안으로 도망쳐오고 그런 식으로 히트앤런을 썼는데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간파를 하고서 몇 번 당한 다음에 유인 작전을 써요. 그래서 이 유인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출진했던 병력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남원성 수비대는 꾸준히 손실을 입게 됩니다. 8월 15일 일본군의 권희신은 사신을 보내서 부청병 양원한테 일종의 심리전을 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성을 비우고서 철군을 해라.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전력차가 명백하지 않냐. 곧 성이 함락될 지경이다. 근데 당신 명예 장수 아니냐. 아, 왜 중국인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헛되이 개죽음을 당하냐.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냥 성 비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양원이 이제 존심을 부리죠. 그래서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냐면은 하여튼 그 호탕한 기계는 어디 가지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15살 때 장수가 된 이후부터 한 번도 패배를 한 걸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질 것 같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나 양원이야, 양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쳤는데 사실 이미 이 시점쯤 되면은
남원성 수비대의 전력은 한계에 달했고, 그리고 양원도 말은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쳤지만 속으로는 이쯤부터 해가지고 이거 글러먹은 것 같은데 하면서 성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포위 당하였는데 적의 형세는 더욱 성하여 호호탕탕하고 위급하기가 바람탄 불과 빠른 우레 같았다. 점차 성에 다가와 더욱 공세를 퍼부으니 우리 형세는 다급하여 날마다 점점 외롭고 위태해 갔다. 성 내외의 명나라 병사들이 서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남녀들도 동분서주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명나라 병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남의 나라 전쟁인데 이 말리타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개죽음인가 그 생각을 좀 했을 법도 해요. 적이 이것을 알고 침공을 배나 더했다. 이날 밤에 큰 비가 오자 적병은 어둠을 틈타 성을 공격하였는데 우리 군대와 중국 군대는 맞아 싸우느라 잠자고 밥 먹을 틈도 없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 없이 계속 이렇게 포위당해가지고 공성전이 며칠 동안 이어지니까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안의 분위기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지휘관이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원이 이쯤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슬슬 도망갈 궁리를 해요. 아니 애초에 양원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자기 휘하의 사병 한 명을 밖으로 빼가지고 재산을 빼돌렸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부터 결사항전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수틀리면 도망간다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운명의 8월 16일이 됩니다. 일본군의 파상 공세로 인해 끝내 명예천총 장표가 담당하던 남문이 돌파를 당합니다. 남문이 돌파를 당하자 서문을 지키던 모승선, 동문을 지키던 이신방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신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장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에요. 철퇴를 꽤 잘 다루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능한 용장들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번 뚫리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명군이 담당하던 방어선은 한꺼번에 붕괴되었으며 난전 중에 장표, 모승선, 이신방이 차례로 전사를 하고 나머지 패전병들은 황급히 북문으로 퇴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남원성의 동문, 서문, 남문을 모두 제압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북문을 지키고 있는 전라병마사 이봉남의 조선군 뿐이었죠. 여기에 플러스 명예 패전병들이 가세해서 최후의 저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예 패전병들이 조선군이 지키고 있는 북성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은 북성 쪽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일본군이 성내로 난입해서 완전히 성 안이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북문이라고 해서 무사하겠냐 이거죠. 결국 악전 고투 끝에 병마사 이봉남을 위시로 한 방어사 오응정, 조방장 김경로 등이 이끌던 북성의 조선군은 모두 전멸되고 이들 지휘관들도 전부 전사합니다. 그래서 아까운 장군들이 남원성 전투에서 꽤 많이 죽었어요. 명예 장수들 중에서도 이신방 같은 그런 용장들, 그리고 조선군 장군 중에서도 특히 김경로가 상당히 또 용장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쉽게도 다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남원성은 함락되었고 산성으로 대피하지 않았던 수많은 남원의 군민들은 일본군의 손에 의해 정말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예 할당량을 줬잖아요. 1인당 코 몇 개씩 잘라와라. 그리고 작전 목표가 원래 그거였어요. 초토화 작전을 벌여가지고 조선인들 가슴속에 공포를 심어줘라.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원성이 함몰되자 명예 부총병 양원은 모든 게 글렀다는 것에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양원은 휘하의 50여 기를 이끌고서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일본군이 창검으로 방벽을 쌓아서 양원의 테러를 막아섰지만 이 양반이 또 원체 요동 벌판에서 기병전을 단련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립과예요. 자, 그래서 양원이 탁월한 기마술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포위망을 이리저리 따돌리면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양원이 50여 기로서 서문으로 나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날 적의 괴수 등이
양원이 성을 나가도록 재촉하였고, 양원도 또한 결국 함락을 면하지 못할 줄 알고서 군사를 버리고 갈 계획을 하자 성 중의 사람들이 법석대며 두려워하여 곡성이 우레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원의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양원이 남원성 전투 초반만 하더라도 나름 잘 지휘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전세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갈 궁리를 해요. 근데 그 도망갈 궁리라는 것이 성 안에 있는 병력을 같이 이제 빼내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혼자서 도망갈 궁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원의 이러한 행동들이 당연히 이 밑에 사람들이 여기서 눈치를 못 채겠냐 이거죠. 뭔가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남원성의 방비는 더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병이 성 밑에 육박하며 더욱 급히 공격하여 이경에 이르러 남문으로 마구 몰려들어 어둠을 틈타 마구 찌르니 명병과 우리나라 장사들이 달려가 북문 안에 몰렸다. 적병이 칼을 휘두르며 따라와 죽이니 양군이 북성 안에서 모두 죽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북성에서 최후의 저항을 벌이다가 결국 이곳에서 전몰당하고 성이 함몰됨에 따라 정말 수많은 민간인 피해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부청병 양원은 어쨌든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양원의 탈출 과정에 대해서 명예경략 형계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요. 형계가 명예 만력지한테 보낸 보고서에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원이 용맹무쌍해가지고 아주 신들린 기마술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애초부터 양원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자마자 변장을 해가지고 병사들을 버리고서 홀로 탈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형계는 남원성이 함락된 원인을 두고서 일단 조선군한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율이나 이완익이 외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조선군이 외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해줬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형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무책임하게 병사들을 버리고서 도주한 양원의 잘못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전주에 있으면서 남원을 구원하지 않은 진우층의 잘못도 그 못지 않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형계가 만력지한테 보냈던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 한번 내용을 볼게요. 16일 밤 남문이 이미 열렸고 양원은 장막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당황하여 맨발로 달아났으며, 사실상 거의 민간인 차림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빌린 것입니다. 이에 전보관 영국윤이란 자가 말하기를 양원은 적을 죽이면서 서문으로 나왔으며 갑주를 경고히 입어서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즉 신들린 기마술을 이용해가지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서 나왔다라고 이제 영국윤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형계는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헛소리이니 그가 장차 누구를 속이려 한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헛소리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형계는 뭐라고 얘기하냐? 또한 그 가정인 양승훈이 24일 평양에 돌아왔는데 조사해보니 초 10일 저녁에,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죠. 남원을 출발한 자로서 미리 양원의 짐 두 상자를 왕경으로 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양원이 처음부터 이것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먼저 짐부터 뺐다라는 거죠. 이는 적이 성 아래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몸을 빼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3,000명의 병마를 버리고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 맹렬하게 비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남원성 전투를 보니까 양원과 같이 갔던 부장들이 싹 다 죽고 3,000명의 병마가 전부 전몰당했다. 조선군도 전부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양원 혼자서만 살아남았으니 이게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양원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원성이 함락됨으로써 호남 방어선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조명연합군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방어에 만전을 기했던 남원성이잖아요.
그 남원성이 함몰됐다는 것은 조선 조정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원성으로 진군해온 일본군과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일본군, 여기에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 일본군이 전주 방면으로 진군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야흐로 호남의 문명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왔던 고니시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군이 남원성을 점령했다면은 가토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군은 전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과연 조명연합군은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